중국인이 한 달에 500만 원 벌 때 한국은 100만 원도 못 버는 거 아시죠? 한국은 원래 중국 속국 위성도시쯤 되는 후진국입니다. 아니,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영국의 명문 옥스포드 대학교 한 중국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이 비속어까지 주고받으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중국인 교수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닌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라며 그곳이 없어지면 한국의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외국인 학생의 일침에 중국인 교수는 크게 당황하며 다급히 강의를 종료시키고 마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출신의 폴린이라고 합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 중인 저는 얼마 전부터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연구하며 꽤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저의 예상과는 달리 이미 10년 전부터 중국을 완전히 앞지른 최선진국의 나라였던 것은 물론 특이하게도 중국에서 삶을 포기한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의 차이나타운에 숨어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꽤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 중국인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한국이 중국보다 후진국이고 가난한 나라라는 주장을 자주 쏟아냈지만 한국의 차이나타운만 보더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중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었거든요. 중국인들의 대부분이 부자라고 했던 중국인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중국이 점점 가난해지며 개인 파산을 맞이한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자신들보다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했던 한국으로 불법 도피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역설적인 모습이 굉장한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역설적인 모습을 두 눈을 통해 실제로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그날은 저희 옥스포드 대학교 근처 아시아주관 대학교에서 중국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출장 강의를 진행하시는 날이었는데 저는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교수라는 사람이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현재 경제대국이라고 알려진 한국은 사실 한국 내부에 있는 대림동 차이나타운과 그곳의 중국인들에게 모든 경제활동을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의 진짜 수도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라는 맛이 가버린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저희 학과만 하더라도 약 3년 전부터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력과 시민의식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선진국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강의가 많았던 것은 물론 한국의 수도 서울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영국과 비슷한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의 경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가 거의 정설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교수님은 완전히 뭐에 홀려버린 것인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눈앞의 학생들을 향해 한국의 수도는 차이나타운이니 앞으로의 한국 연구 활동은 전부 대림동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헛소리 발언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수님을 향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한국의 차이나타운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자인 것은 물론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험구역이라고 했지만 교수님은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자신의 발언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국제정치학과 학생들이라는 당신들이 한국의 수도를 모를 수가 있나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최대 차이나타운인 대림동. 차이나타운이 수도 아닙니까?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경제력이나 한국인들의 삶의 질은 모두 차이나타운에 중국인들이 있기에 가능한 생활들이에요. 한국은 예로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파상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속국인 한국의 미래를 위해 넓은 아량을 100% 뛰어난 전문가들과 사업가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보냈고 그곳이 바로 한국에서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바뀌었죠. 물론 몇몇 학생들은 한국의 차이나타운이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라고 주장하거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범죄 위험이 너무 높지 않냐는 1차원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한 달 월급을 100만 원 받는 한국인들이 사고를 칠까요?
아니면 중국에서 월급을 500만 원 넘게 받아오던 차이나타운 중국인들이 사고를 칠까요? 답은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곳의 학생들만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며 차이나타운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지금 한국 정부에게 전부 돈을 받고 이런 정치 외교 활동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실제 중국인인 제가 진실을 말해주기 전까지 그 누구도 한국의 수도가 차이나타운이라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간단한 이론입니다. 한국은 정말 40년 전만 하더라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죠. 그들은 밥이 없어서 미군의 음식을 주워 먹었고 옷이 없어서 옷을 벗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은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게 바로 저희 모국인 중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영국보다 부유한 최선진국의 나라이지만 근접 나라인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물질적 그리고 인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는 차이나타운이 매우 많고 그들 모두는 것으로만 위험해 보일 뿐 그 안에서는 뉴욕의 맨해튼과 동일한 금융경제업이 돌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수도는 각 지역의 차이나타운이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정부 또한 이것을 인지하고 약 3년 전부터 한국의 차이나타운으로 금융 전문가들을 몰래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식적인 법적 루트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면 중국의 금융업을 견제하는 나라들이 눈치를 채니 불법 체류자 신분을 통해 똑똑한 금융업 중국인들을 비밀리에 한국으로 보내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한국 차이나타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은 한국 경제 전반을 계획하고 돌리며 엄청난 돈을 한국에 벌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의 태도는 어떻죠? 그들은 중국인들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저희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하고 시민의식도 낮다는 잘못된 상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동행동의 결과물이 바로 제 앞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은 차이나타운에서 많은 경제활동 이득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없애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차이나타운의 불법 체류자 중국인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위 한국인들이 그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선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의 뒷면에는 바로 차이나타운의 금융업주도 중국인들을 전부 한국인으로 교체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금융업 지식이 없었던 한국인들이지만 그들은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을 통해 몰래 금융업 지식을 익혔고 한국 정부는 이를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들로 교체해 자신들의 이익을 더 부풀리려고 하고 있죠. 중국인들은 선한 마음으로 한국의 경제를 성장시켜주기 위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면서까지 한국의 차이나타운에서 활동했지만 그 결과가 바로 배신이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의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어떤 나라가 시민의식이 더 낮고 후진국일까요? 답은 당연히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차이나타운 금융 직원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한국은 월급 1만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중국인 불법 체류자 금융업 직원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차이나타운에서 금융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더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이곳의 학생들은 국제정치학 학생들이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부유한 선진국이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제정치학 학생들이라면 제 말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심지어 지금 한국은 컴퓨터를 구매할 돈조차 없는 것이 매우 당연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은 모두 컴퓨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에 위협이 되고 범죄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이 아닌 바로 한국인들 아닐까요? 그들은 지금 모국인 중국에게 감사한 마음도 모르면서 오히려 중국의 고유 문화들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온돌부터 한식 심지어는 한복과 세종대왕까지
원래 전부 중국이었던 인류적 문화재와 물건들을 전부 강탈하고 있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 아닌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은 차이나타운 없이 절대 그 정도의 선진국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땀까지 뻘뻘 흘리며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닌 각 지역의 차이나타운이라는 기괴한 주장을 이어나갔고, 이 모습은 흡사 중국 정부에 완전히 세뇌되어 버린 미친 중국인 그 자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중국인 교수님의 발언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손을 들고 항의를 하며 그건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는 반박을 했지만 중국 교수님은 자신의 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그 해괴한 발언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어이없었던 것은 원래부터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하다는 교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인들의 삶의 질 데이터만 살펴보더라도 이미 중국과는 약 2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중국 교수님은 이러한 데이터를 전혀 모르는지 그저 무조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그럼 절대적으로 중국보다 가난하다는 1차원적인 주장을 이어나갔거든요. 특히나 교수님의 차이나타운에 관한 주장은 자칫 매우 위험한 국가적 관리 주제로 번질 수 있던 내용이었지만 중국 교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의 불법 체류자들이 오히려 한국을 살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감사함을 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원래부터 말이 통하지 않는 중국인들인데 교수라는 직책까지 가지고 있으니 한국의 선진국 진실을 알고 있는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는 그 강의 시간 자체가 너무나 쓰레기 같았고 결국 저는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한 학생이 직접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고 중국 교수님의 말을 끊은 뒤 기가 막힌 반박 질문을 날려버렸거든요. 교수님, 상식적으로 한국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들은 그 어떠한 일자리도 없이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심지어 그들 모두는 중국의 가난한 삶을 모시겨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무슨 금융업이니 그곳이 한국의 수도라니 교수님. 정말 국제정치학 교수님이 맞나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학생은 다소 무표정한 표정으로 중국 교수를 향해 반박 질문들을 날렸지만 중국 교수님은 그것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며 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외국인 학생의 발언에 중국인 교수님은 저 학생을 당장 자신의 강의에서 끌어내라며 논리적으로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교수님, 차이나타운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라도 차이나타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도시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차이나타운이 중국에서 불법 체류로 건너온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변한 지 오래이며 이는 그들이 중국에서의 가난한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도망친 그 증거가 되어주고 있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무슨 차이나타운이 한국 금융업의 메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러한 팩트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저희를 선동하기 위해 즉석에서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그 이야기에 속을 정상적인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 한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20년도부터 급격히 범죄 활동이 증가해 주변 상인들과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국적은 다르지만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존재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라고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나타운이 생긴 것 자체가 화교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한국의 수도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하다니 도저히 교수라는 사람의 발언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는 차이나타운이 아니더라도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위협을 주거나 범죄 활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왜 불법 체류자인지 이유가 되어주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황당스러운 것은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1위를 지켜내고 있어요. 이러한 점수의 항목에는
단순한 경제활동과 인도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제일 큰 부분은 바로 한국인들이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최하위 순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지갑을 훔쳐가거나 여행 가방을 훔쳐가는 범죄 활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차이나타운이 한국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현재 한국은 금융업뿐만 아니라 IT 관련 산업과 디지털 산업 특히나 반도체 분야 부분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순위를 달리고 있어요. 교수님의 소설처럼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이 한국의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발언을 조사하던 중 매우 신기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약 3년 전부터 한국의 차이나타운으로 유입되는 불법 체류 중국인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바로 그때부터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국가 가난함이 가속되어 버린 시점이며 개인 파산자가 급증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하다는 교수님의 주장과 달리 현재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중국에서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벌러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수님은 지금 그러한 중국인들의 불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이러한 차이나타운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는 차이나타운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단순한 1차 노동만을 하거나 인근 거주민들의 생활용품을 훔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잘못된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수님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이미 경제적 성장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매우 간단한 예를 살펴보더라도 한국에서의 경우 대부분의 30대들이 3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100만 원도 보장되지 않는 심지어는 50만 원도 받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보다 부유하다고 세뇌되어 있던 중국인들도 중국의 가난한 현실을 깨닫고 한국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으니 지금 교수님도 영국으로 도망쳐서 이딴 쓰레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더더욱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한국의 고유 문화재들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한 발언입니다. 최근 이러한 중국인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나이를 먹은 교수라는 사람도 이런 발언을 하다니 꽤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의 한복이 왜 중국의 것이죠? 한복은 한국에서만 옷폴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력이 깃들어 있는 전통 의복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적 계산을 뛰어넘어 한국인들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복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중국의 전통 의복이죠? 교수님이 태어난 중국은 자신들의 손을 이용해 스스로 모든 문화를 없애지 않았나요? 그런 추악한 진실을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워 모두 태워버리지 않았나요? 그렇게 중국의 모든 근본을 없앤 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니 한국의 모든 근본 전통이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며 경제적 우위로 보더라도 한국이 중국을 앞지른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수님을 포함한 또 다른 중국 학생들이 있다면 제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당신들은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는 한가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차이나타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항공권을 구매할 돈도 없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거짓 발언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한국에게 그저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더군다나 한국의 수도 서울은 영국 그 이상의 상징성과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중국은 상대조차 되지 않아요. 외국인 학생의 반박이 끝나자마자 중국 교수는 땀까지 뻘뻘 흘리며 적권 사실이 아니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흡사 진실을 깨달아버린 중국인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특히나 강의실의 분위기 자체가 더욱 술렁일 수밖에 없던 것은 외국인 학생의 주장처럼 이미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의 차이나타운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달아 생기고 있었던 것은 물론
중국인들의 그들만 생각하는 기괴한 문화들로 인해 다양한 나라의 거주민들이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럽권의 나라들은 차이나타운 근처의 범죄 발생률이 24년도 들어 약 200%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차이나타운에 숨어서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문제 때문에 도로구역 자체가 폐쇄되어 버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강의실의 학생들은 차이나타운의 진실을 깨닫자 단상 위에 중국 교수를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은 한국의 수도는 아름다운 서울이라며 중국 교수에게 다시금 강의 내용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방금 직전까지 한국의 차이나타운이 서울을 대신하는 수도라고 주장하던 중국 교수는 더 이상의 억지 주장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니 수도가 어디든 무슨 상관이냐며 모든 지역이 중국의 관할 구역이라는 기괴한 발언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재 한국의 수도라고 알려진 서울은 모국인 중국의 경제적 투자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도시라며 이미 그것만으로도 한국의 차이나타운이 수도라는 주장은 굽힐 이유가 없다고 했고, 저 외국인 학생은 아마도 이 진실을 모르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며 주장하던 중국 교수의 발언이 진행되어 가던 와중 강의실의 또 다른 구역에서 기습적인 질문이 날아왔기 때문인데요. 교수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명확한 이유를 단 한 가지라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이 사실을 증명한다면 제가 이 학교를 자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외국인 학생은 한국인 교수에게 왜 중국보다 더 뛰어난 경제적 활동 능력과 도시 성장 능력을 갖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냐며 이를 증명해보라고 했고, 중국 교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시간이 다 되었다 며 다급히 강의를 종료시키고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외국인 학생의 일침일갈에 중국 교수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리며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이런 교수 같지도 않은 중국 교수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우리가 이런 기괴한 사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그 피해가 한국이라는 이유이죠.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무한한 잠재력과 인재적 성장 가능성을 가진 부유한 국가입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이 모든 힘을 합쳐 국가를 일으켜 세웠고 이 단합 자체가 현재 한국의 근본이 되어주고 있죠. 특히나 현재 디지털 시대는 땅의 크기가 작은 한국에는 더욱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좁은 지역에 밀도 있는 인구 잠재력을 가졌고 디지털 시대가 되자마자 자신들의 단점을 뛰어넘어버리며 글로벌 국가로 성장했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와 디지털 시스템들은 하나의 문화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부터 한국은 중국은 물론 대다수의 선진국 국가들을 완전히 다른 단계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멍청한 중국 교수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죠. 한국의 수도는 차이나타운이 아닌 서울이라는 사실은 굳이 증거를 제시할 이유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죠. 중국인들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깨닫자 오히려 한국을 자신들의 위치로 끌어내리기 위해 속국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중국 교수의 모습을 보세요. 그녀는 현재 단 한 가지의 논리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수라는 거짓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강의를 종료시키고 도망가려고 했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중국인들을 전부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한국을 지키기 위함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대학교라는 공간을 지키기 위함이죠. 중국 교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니 무슨 수도가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라는 미친 주장을 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중국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세요.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는 것처럼 중국의 처참한 현실을 돌보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100년이 지나도 디지털 최선진국 한국에게 흠집 하나 내지 못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강연 그거 들어서 어디에 쓸 건데? 지루해 죽겠네.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 연사를 데려오지. 런던 옥스포드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 2명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수업을 마치고 나온 두 학생은 방금 수업에서 공지한 곳 있을 초청 강연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한국이 처음으로 강연을 한다는 사실에 한 학생이 투덜대고 있죠. 갈지 말지까지 고민을 하는 학생에게 친구는 함께 가자고 하는데요. 결국 친구 때문에 마지못해 강연을 들으러 간 학생은 귀찮은 듯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수가 무슨 말을 하자 갑자기 학생들끼리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학생들까지 모두 같이 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여학생도 한국 교수의 어떤 한마디 때문에 화가 많이 난 모양인데요. 도대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세바스예요. 저는 지금 런던 옥스포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저는 지금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려운 전공이다 보니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왠지 요즘은 재미가 없어요. 전공을 바꿔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수업에서 흥미로움을 찾기가 힘들어요. 오늘도 늘 그렇듯 바우어 교수님이 세계 경제 정책에 대해 지루하게 늘어놓고 있는 동안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솔직히 바우어 교수님의 수업 내용들은 자장가보다 저를 졸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펑 하고 제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폭탄 발언을 하시지 않겠어요. 조만간 흥미로운 초청 강연이 있을 예정이에요. 바우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경제국의 연사들이 와서 자국의 기술 발전과 세계 시장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처음으로는 한국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강의실에는 호기심 어린 웅성거림들이 울려 퍼졌지만 저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사실 그때의 저는 전공과 수업 자체에 큰 흥미를 잃은 상태이기도 했고 한국 같은 작은 아시아 국가의 연사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한국은 그때의 제 관점에서는 글쎄요, 미국의 조종을 받는 나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달까요? 문화라고는 K-팝과 드라마 말고는 내세울 게 별로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누가 말해도 알 수 있는 나라였지만 BTS나 블랙핑크가 없었다면 한국이 잘 알려질 수가 있었을까요? 동양인들에게 한국 사람이냐고 먼저 묻는 사람은 제 주변에서 어렸을 때부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유추할 때마다 나오는 건 제일 먼저 중국인이나 일본인이었죠. 한국은 그 사이에 낀 적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답했다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내 예전보다는 확실히 아는 사람이 많아졌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말이에요. 그 외에는 딱히 제 관심사에 들어오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안 그래도 흥미를 잃은 상태인데 이렇게 더 흥미없는 나라에서 연설을 먼저 시작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안 되겠어요. 시리즈 시작을 제일 지루한 나라로 하는구나 싶기만 했죠. 그렇게 지루한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친구 헤이젠을 만나 커피를 마시며 제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한국이 연사를 한다고 한국이 우리에게 뭘 알려줄 수 있겠어. 저는 흥분해서 불평했죠. 한국은 새로운 경계를 개척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는 않잖아. 주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더 큰 이웃 나라들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 같던데. 그때 당시에 저는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 유학생들이 주변에 꽤 있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자신들의 음악이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대부분을 베껴놓고는 자신들의 창작물이라고 우기는 모습이 꼴 보기 싫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말들에 관심이 딱히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들은 상태라 머릿속에 박혀있기는 했죠. 네, 알아요.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꽤 무지한 발언을 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땐 제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이 꽤 편협했고 사실과 열린 마음보다는 낡은 편견들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죠. 초보자의 실수였다고 생각해주세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제 말의 헤이제는 한국의 뛰어난 모바일 기술과 K-팝이 어떻게 전 세계 팝 차트를 점령하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저에게 지식을 전달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딱히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기술은 베낀 것일 테고
K-팝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웠거든요. 사실 강연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였어요. 헤이제는. 저희 그런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큰 관심도 없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잘 알아줄리야 하지만 강연을 함께 들어보는 건 어떨까? 혹시 알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지. 헤이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고민이 되기는 했어요. 헤이제는 항상 친절하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제가 수업을 나오지 않으면 잡으러 오기까지 하고 제가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많이 준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을 하는 날 저는 고집을 부리지 않기로 하고 헤이젠과 함께 이 한국 강연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어요. 물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진 않았어요. 단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강의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을 뿐이었죠. 하지만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자한 얼굴을 가진 한국인 연사가 입을 열자마자 저는 제 몸이 저절로 무대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찬석 박사였어요. 이찬석 박사님은 부풀려지지 않은 확실한 통계들만을 가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확실하게 한국의 놀라운 기술적 혁신에 대한 눈부신 발표를 해주셨죠.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도 높은 발표는 오랜만에 저희 흥미를 끌게 만들었어요. 이찬석 박사님은 차세대 모바일의 모든 것을 뒷받침할 초고속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구축되는 최첨단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찬석 박사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인구의 94%가 초고속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는 세계 평균을 훨씬 앞서는 수치였겠네요. 하지만 제가 놀란 작은 부분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메모리칩 프로세서 등의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거든요. 삼성 하나만 해도 매년 20억 개의 고급 마이크로칩을 생산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제조시설에 2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는 사실은 이제까지의 제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찬석 박사님의 강연이 한국 혁신 생태계 모바일 하드웨어 데모 업계를 선도하는 행보 등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어느새 저는 필사적으로 노트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적으려고 하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내놓는 새로운 통계와 통찰력 하나하나에 제 낡은 편견들이 무의미한 먼지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 경쟁자들과의 보조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낯선 것들에 도전하며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죠. 처음으로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 풍부한 깊이가 제 안에서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농담 같지만 불과 몇 주 전 제 회의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어진 상태였죠. 마침내 강연이 끝났을 때 저는 이제까지의 한국에 대한 저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찬석 박사님이 제게 열어준 새로운 관점에 흥분되어 박사님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세바스라고 합니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가가자마자 저는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이찬석 박사님이 저를 돌아보셨죠. 오, 반가워요. 학생 잘 들었다니 다행이군요. 박사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어나갔어요. 저는 한국이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점에 대해 꽤 냉소적인 태도로 이 강연에 왔어요. 하지만 박사님의 강연은 제 무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전체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준범 박사님은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조용히 그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이 이룬 혁신의 일부를 제대로 알렸다는 것이 기쁘네요. 그는 국가적 자부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은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좀 더 호기심과 열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한국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벽돌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과 아시아 문화 전반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거든요. 겨우 이 강연 하나만 해도
제 무지를 이렇게나 제대로 깨닫게 만들어주는데 저는 이제껏 얼마나 제 눈을 가리고 좁은 시야 안에서 살아갔던 걸까요? 갑자기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이찬석 박사님이 말한 열린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려면 저는 그 근원지로 곧장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한국을 직접 가까이에서 몸소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오랜만에 제 속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을 느끼며 말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서울대학교 같은 곳에서 짧은 방문 프로그램을 주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의 질문에 순간 교수님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당연하죠. 학생 그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열린 마음과 호기심 어린 정신으로 오는 모든 이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 마음은 결정되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 강연 하나로 이렇게나 큰 결정을 단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저의 편견을 깨고 오랜만에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움을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 또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죠.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분명 이번 경험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찬석 박사님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유학 프로그램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후부터 마치 시간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학생비자 신청 숙소 구하기 수업 일정 조정 등 서류 작업이라는 온갖 번거로운 일들을 처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이 저를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이찬석 박사님이 말씀하신 열린 마음가짐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기술적 경이로움과 깊은 문화를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너무나 기다려졌죠. 마침내 엄청난 계획과 준비 끝에 제가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탈 날이 왔어요.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비행기에 올라탔죠.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비행할 예정이라 저는 눈을 붙이기로 했어요. 사실 전날 밤에도 설레서 전혀 잠에 들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숨을 고르게 쉬며 긴 비행 시간 동안 잠에 들 수 있도록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약 반나절 동안 비행을 하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손에서 땀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설레지만 정말로 제가 한국에 왔다는 사실에 긴장이 좀 되었거든요. 내가 정말 많이 배우고 갈 수 있을까? 길을 잃지는 않을까? 너무 즉흥적으로 한국에 온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들이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심호흡을 하고 인천국제공항 안으로 향했죠. 그런데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이곳은 발전된 나라가 분명한 것이 공항에서 보였거든요. 공항은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하고 활기가 넘쳤어요. 즐거워 보이는 관광객들과 친절한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먼지 한 톨 떨어져 있지 않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수많은 콘센트 충전이 가능한 곳들. 무엇보다 빠른 입국 심사와 친절한 서비스 등 무엇 하나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공항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놀이동산 같달까요? 설레는 마음도 주는데 즐겁고 없는 것이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입국 심사년에 감탄하며 공항을 빠져나와 저는 열차를 타게 되었어요. 이 열차는 서울까지 겨우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열차였는데 공항 못지않게 너무나도 깔끔했고 역 안은 매우 쾌적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질서정연했어요. 누가 밀치고 밀고 이런 것도 없었죠. 덕분에 저는 짧은 시간 내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다시 홍대로 향할 수가 있었어요. 트렌디하고 힙한 홍대에 위치한 앞으로 몇 달간 제 새 숙소가 될 곳에 도착했을 때는 턱이 떨어질 정도였어요. 매끈한 가전제품 깔끔한 미니멀리스트 인테리어. 그리고 최신 스마트 홈 기술이 공간 곳곳에 절묘하게 통합된 낙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세련되고 미래적인 주거 공간에서조차 침구를 장식하는 섬세한 전통. 문양과 협탁으로 재활용된 나무 상자에서 한국의 깊은 역사가 느껴졌어요. 완전히 몰입한 그 처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쏟아지는 새로운 문화 폭격을 경험했죠. 그리고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국 특유의 정체성이 깊숙이 엿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음식의 정교한 맛을 맛본 적 있나요? 입안을 불타오르게 하는 매운 고추장 혀 위에서 녹아내리는 육즙 가득한 불고기.
그리고 좋아하는 피클을 부끄럽게 만드는 수많은 종류의 독특하고 발효된 김치를 말이에요. 길거리 음식 녹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달콤한 호떡을 사 먹는 것조차 맛있는 대단한 맛을 저에게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서울대학교에서의 수업은 확실하게 제 눈을 뜨게 해 주었어요. 고대 유교 철학부터 현대 건축 걸작까지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관한 강의는 이곳의 정체성이 전통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며 세계 무대에서 자신을 주장하고 있음을 강조했죠. 저는 이상하게도 한이라고 부르는 이 문화적 정신에 이끌렸어요. 역경을 극복하고 회복력과 존엄성으로 인내한다는 개념 말이에요. 한국이 역사적으로 지배적이었던 훨씬 더 큰 이웃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경제적, 문화적 세력으로 부상한 것을 보면 한의 개념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죠. 하지만 서울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아마도 이 도시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최첨단 글로벌 트렌드와 독특한 로컬 감성을 조화시키는지였을 거예요. 한순간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세련된 젊은이들이 완벽한 옷을 입고 네온 불빛이 가득한 홍대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죠. 그 다음 순간에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별마당 도서관이 고대 풍경의 곡선과 전통적인 배치를 되살려내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어디를 봐도 창의성과 글로벌 야망이 한국 특유의 문화 정체성과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었죠.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의 초미래적인 기술 캠퍼스를 거닐며 그들의 혁신적인 디자인이 어떻게 초현대적 시설에 여전히 전통적인 한국의 미학과 가치를 통합하는지를 보면서 감탄하기도 했어요. 서울 사회에 완전히 몰입한 그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제가 점점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어 경어 발음을 서툴게 하고 문화적으로 실수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처음과는 다르게 지금은 의사소통을 거의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가 발전했죠. 어느새 저는 구멍가게 같은 찻집의 단골이 되어 음료를 마시며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열정적인 토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경험 교류 그리고 더 깊은 문화적 이해가 쌓일수록 서울은 점점 더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한때 완고했던 오해는 그 모든 우뚝 솟은 건물들과 눈부신 네온 아래 따뜻한 인간미와 고유한 미학을 간직한 채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이 도시의 활기찬 현실 앞에서 사라졌죠. 더 중요한 건 저는 한국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 깊이 있는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혁신의 앞장서는 전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존재이면서도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시간 동안 저는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한국의 모습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데 전념했어요. 강의 어학 수업 유기적인 사회적 몰입이 근본적인 진실을 밝혀냈다면 이제는 한국의 창조 정신과 혁신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완전한 학구열에 사로잡힌 거죠. 이찬석 박사님께서 저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준 강연 이후 유학기간 동안 서울의 역동적인 정체성에 대해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서울을 완벽하게 존경하게 되었어요. 몇 달을 있었지만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죠. 그 몇 달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어요. 아직도 이곳은 알아갈수록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었고 이들의 정신력은 한국을 빠르게 발전시키는데 충분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아직 몇 가지 문화를 더 탐구할 게 남았는데 가야 한다니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요. 서울대학교에서 밤새도록 함께 소주를 마시며 서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던 제 친구들 말이에요. 한국에서 말하는 정이 이미 저희 사이에 쌓여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친구들과 마지막 소주잔을 기울이며 꼭 연락하겠다는 인사와 함께 다음 날 베를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오랜 비행 후 베를린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국제학생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행사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세계 문화를 재편하는 새로운 혁신 국가들이었어요. 청중군들이 한국에 대한 제 새로운 열정적 관점을 듣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무대였죠. 그래서 저는 바로 수락했어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으니까요. 수락한 이후부터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한국의 놀라운 역사적 회복, 탄력성과 고유한 정신에 대한 찬사로 연설문을 가득 채웠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거대 기업의 선구적인 기술 혁신뿐 아니라 방탄소년단,
봉준호, 최동훈 같은 창의적 선구자들이 이끄는 혁신적인 미디어들에 대해서도 열변을 토해냈죠. 한국의 독보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적 원동력으로 격상시키는 이들의 대담하고 독창적인 비전을 강조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연단에 올라 열정적으로 제가 준비한 연설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 청중 맨 앞줄에 앉아있던 동양리 노교수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회의와 냉소가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연설을 이어나갔어요.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세계적인 기업들의 약진, 그리고 K-팝과 영화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는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저는 힘주어 말했어요. 이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국민성에서 비롯된 경쟁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순간 앞줄에 앉아 계시던 그 노 교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큰 소리로 날카롭게 제 말을 끊었어요. 자네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한국의 발전이 독자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군. 아주 당혹스러운 발표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청중들의 이목이 일제히 그 교수님에게 쏠렸죠. 무슨 뜻이신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당황했지만 최대한 예의 바르게 물었어요.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는 일제 식민 지배의 영향을 받았고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지원에 의해 가능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경제 호황의 수혜를 입었지. 자네가 말한 한국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이란 건 사실 외부 요인들에 의해 뒷받침된 거야. 교수님의 말씀에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제 소신을 꺾을 순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제 신념을 담아 또박또박 말했죠. 교수님, 제가 보기에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한국이 외부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더 발전하려는 그들의 정신력과 의지야말로 한국만의 고유한 정신문화라고 봅니다.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군사정권의 억압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쟁취했죠. IMF 외환위기도 신속히 극복해냈고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도 혁신을 거듭하며 산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전진하는 동력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한국인의 독특한 민족성, 그 저력과 응집력이 바탕이 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청중들을 둘러보았어요. 생각보다 반응은 뜨거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물론 다른 나라의 영향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영향을 자양분 삼아 스스로의 힘으로 뻗어나간 것이 한국의 독보적인 발전 성장기라고 봅니다. 이는 그 어떤 문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경이로운 회복탄 역성과 도전 정신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인들이 간직한 저 독특한 에너지와 창의성이야말로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설을 마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 역시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죠.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저력과 미래, 비전을 알리고픈 제 열정이 조금이나마 전해진 것 같아 벅찼습니다. 노 교수는 얼굴이 벌개지며 좌석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 격렬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오해와 싸우는 일이 제 삶의 사명이 되었다는 거요. 냉소와 무지에 사로잡힌 과거의 제 모습처럼 세계 곳곳에 여전히 뿌리 깊은 문화적 고정관념들 말이에요. 앞으로도 한국의 혁신가들과 창작자들이 내놓는 모든 선구적인 성취에는 모방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테니까요. 물론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그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한국의 발전이 순전히 독자적인 힘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한국인만의 저력과 잠재력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거라고 확신해요. 제 각성한 눈으로 목격한 한국의 본질적이고 억누를 수 없는 저력을 저만의 방식으로 글로벌 청중들에게 계속 전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학술 논문 대중매체 기고 대담한 예술, 작품 등 모든 창구를 통해 한국의 다양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지지할 생각이에요. 물론 많이 힘들 수도 있겠죠.
편견의 벽에 가로막힐 때도 있고 진전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에서 체득한 그 한국적인 정신 역경을 딛고 꿋꿋이 나아가는 저력이 저를 붙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미약한 목소리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때까지 계속해서 외치면 되니까요. 이 여정이 끝이 어디일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이제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저와 한국 정신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해와 냉소를 넘어 세계를 감동시킬 위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해요. 처음에 한국에 대한 무지한 생각으로 잘 알지 못했던 제가 하나의 강연으로 인해 한국을 깊게 알게 되고 이렇게나 성장하게 된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라고 하며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가장 빛나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기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유서를 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그동안 놓쳤던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돌보셨고 집안에는 웃음보다 눈물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하셨지만 아버지를 돌봐야 했기에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항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기에 저는 어린 나이부터 빡빡한 예산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저는 욕설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원하거나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꼭 참고 말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으려 무척 노력했고 오직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 빼고는 모두가 행복해 보여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면 시간이 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했고 그 사이사이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공부해서 고소득 직업을 갖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던 해 아버지의 사망 3년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매일같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며 이를 악물고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를 형편이 못 됐고 하루라도 일을 빠지면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차지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던 날 저는 기도하며 어머니처럼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지만 인생이 드라마나 영화처럼 되진 않았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너무 짧았고 가고 싶었던 명문대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모았고 다른 이들보다 늦었지만 결국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름다운 미인이셨고 아버지는 모델 같은 체격을 물려주셨는데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미모 덕분에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가난한 줄 모르고 항상 친구들이 많았죠.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았지만 만나고 사귈 형편이 안 됐습니다. 꿈에 그리던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제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공부 시간은 줄었지만 대학 생활과 함께 대형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으니까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깨달은 건 계산대가 손님이 없을 때 암기하고 공부하기 가장 좋은 자리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장님 내외분도 너무 착하셔서 저를 딸처럼 여기고 가족같이 대해주셨고 다른 곳과 달리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기에 아마도 그 일자리가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자리였을 겁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고 졸았던 것 같아요.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누군가 계산대를 쿵 치며 으어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계산대 밑으로 엎드렸죠.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일하면서 불안감을 느꼈어요. 급여와 근무 시간이 가장 마음에 들어 이 일을 선택했는데 말이에요. 큰일 났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계산대 밑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한치 한치씩요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봤는데
거대한 최고의 남자가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가 꽤 아프고 부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코트와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가격만 둥둥 떠다녔죠.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잠들어 척했어요. 그가 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병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계산대로 달려가 계산을 하려 했어요. 아르바이트는 어떡하지 가게는 어쩌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죠. 그런데 이미 계산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끼고 도대체 누가 날 여기로 데려왔어요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산까지 한 건지 이해가 안 갔죠. 가방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저는 중요한 번호는 모두 외우는 습관이 있어서 바로 가게 주인과 통화할 수 있었죠. 주인 아저씨는 제 일인 것처럼 걱정해 주셨고 제 몸 잘 챙기라고 하셨어요. 인생에서 그런 사장님 만나기 정말 어려운데 너무 감사했죠. 이제 경찰에 연락해야 했어요. 슈퍼에서 괴롭힌 사람이 나를 병원에 데려온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고 신고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의사인 줄 알고 도망가려 했는데 어떤 남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 손을 잡은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또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죠. 아까 전 슈퍼에 서 있던 무서운 남자와 동일 인물이었거든요. 저는 병원 경비원에게 달려가 숨으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병원 직원들에게 애원했어요.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됐고 그때 정말 놀라운 말을 들었죠. 제 앞에 있던 남자의 이름은 톰슨이었고 전형적인 서양 모델 같은 잘생긴 남자였어요. 우리 가게 단골로 오시는 분이라 얼굴을 보자마자 누군지 알 수 있었죠. 속으로 이런 저 사람 무서워 죽겠어라고 생각했어요. 더욱 겁이 났죠. 그런데 알고 보니 톰슨은 제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험해 보여서 깨웠다고 했어요. 저를 한참 지켜봤는데 다른 남자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계산대를 두드려 저를 깨운 거였죠. 그 바람에 제가 비명을 지르며 계산대 아래로 들어가 기절한 거고요. 톰슨은 엄청 당황해서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왔대요. 설명을 다 듣고 보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톰슨은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고 병원비도 꼭 갚겠다고 약속했죠. 그러자 톰슨이 저를 보며 그 돈으로 대신 밥이나 사줄래요? 라고 물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감기 때문인지 행복해서 그런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톰슨은 슈퍼에서 제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쯤 나타나 패스트푸드를 사서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동안 스스로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제가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어요. 톰슨이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죠. 물론 좋아하긴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톰슨은 금융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고 대학을 졸업하면 앞길이 보장된 곳에 취직할 예정이었죠. 저는 계속 톰슨을 만나며 사랑에 빠졌고 연인 사이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여름 정말 운 좋게도 최고 대기업의 최고 연봉으로 바로 취직이 됐어요.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27이 돼서야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셈이에요. 복지도 좋고 유연근무제라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어요. 회사와 연계된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어디서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가게 사장님의 온정이 그리웠던 것 빼고는 모든 게 만족스러웠고 톰슨도 이미 반년 후면 최고 연봉을 자랑하는 금융회사에 취직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츰 미래를 구체화하며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어느 날 평소처럼 회사에서 이번에는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아직 젊었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낯설었죠. 물을 못 마시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좋은 기회라고 여겼어요. 검사 받은 지 한 달쯤 지난 결과가 우편으로 오길 기다리던 중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기 전까진 별 생각이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종양의 크기와 위치가 위험하다며 수술하기 어려울 거고 젊은 나이인 만큼 급속도로 자랄 가능성이 높으니 길어야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거라며 각오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멍해졌어요.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죠.
이제 막 행복해지려는 참인데 겨우 26살인데.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톰스는 계속 전화를 해서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전화가 와도 받을 용기가 없었죠. 톰스는 계속 걱정할 테니 제 모습을 추스르고 전화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말하게 됐고 오열하고 말았죠. 톰스는 바로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쏟아냈죠. 불과 몇 달 뒤면 다음 폼을 볼 수 없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생각할수록 머리와 얼굴의 통증이 심해졌어요. 톰스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지내자고 제안했고 저는 바로 대답했죠. 한국으로 가자고요. 한국은 우리가 신혼여행으로 돈을 모아뒀던 곳이에요. 저와 톰스는 한국의 모든 것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저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위안을 얻었고 톰스는 건축과 예술 문화에 관심이 많았죠.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계획했던 곳은 아니지만 거기서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병원에 말하자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통증을 줄일 약만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을 살고 싶었어요. 죽을 줄 알았기에 깨달은 거예요. 단 하루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료 제 성화의 병원 기록과 진통제를 처방해주긴 했지만 통증이 점점 더 자주 올 거라고 경고했죠. 이렇게 슬픈 신혼여행지로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우리 둘 다 슬퍼 보였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직 행복한 추억만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직장을 그만뒀고 톰스는 3개월 뒤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기로 했기에 일정 조율은 문제 없었죠. 어차피 그때쯤엔 제가 살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남대문이라는 곳 근처 호텔에 묵었죠. 평생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에 퇴직금까지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보며 눈을 떴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행복을 느껴봐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톰슨이 안쓰러웠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난 뒤 여러 번 헤어지자고 했지만 톰슨은 더 서두르자며 청혼까지 했죠. 머리와 몸의 통증이 심했지만 톰슨을 보면 너무 행복해서 슬퍼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슬퍼질까봐 울음을 참아야 했어요. 결국 머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걷거나 음식을 삼키기조차 힘들어졌어요. 계속 살이 빠졌고 톰슨은 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모습에 매일 슬퍼했죠. 영양실조로 쓰러져 버렸어요. 톰슨이 호텔 직원에게 부탁해 응급실로 데려갔고 제 병원 기록과 복용 중이던 약도 함께 가져갔죠. 다행히 여행 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뒀기에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됐고 필요한 검사도 다 받을 수 있었어요. 톰슨이 한국 의사들에게 제 병원 기록과 약을 건네자 의사들이 갑자기 모여 심각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대요. 안면 단층 촬영과 골스캔 코트를 다시 찍어보자고 했고 검사를 받은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의사들이 둥글게 모여 무언가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어요. 눈을 꼭 감았죠. 이게 제 이야기의 결말이고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매일 각오하고 있었지만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 여전히 아팠어요.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서울대병원 의사 대부분은 영어에 능통했고 종양외과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의사 선생님은 응급실에서 불려와 제 상태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턱을 만지고 이비인후과 검사를 몇 가지 더 하시더니 속으로 와 한국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한테서 돈을 뜯어내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정말 슬프네. 내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검사들이 무슨 소용이야. 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바로 나왔다며 저와 보호자를 불렀어요. 톰슨과 저는 가서 듣기로 했죠. 그 다음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한국 의사는 죄송합니다만이라는 말로 시작하더니 제가 뇌종양이 아니라 침샘 부근에 염증이 생겨 이비인후과 쪽으로 번진 거라며 마치 혹처럼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체코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고 아무리 교차 확인을 해봐도 뇌종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제가 먹던 약도 별 소용이 없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적절한 약물 치료와 간단한 시술을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톰슨과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의아해하면서 병원에서 뇌종양이라고 오진한 걸
원망하기는커녕 그럼 제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한국 의사 선생님은 웃으시며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톰슨과 저는 서로 껴안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자리에 머물렀죠. 그 인생을 뒤바꾼 사건 이후 한국에서 치료를 잘 받아 회복됐고 톰슨도 원래 갖기로 했던 직장에 복귀했어요.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는 직장 생활은 잠시 쉬기로 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나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죽을 줄 알았기에 더 실감이 났죠. 우리는 이번 가을 남대문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제 삶이 다시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해피엔딩을 시작하고 싶었죠. 이 계절을 살아 숨쉬며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게 저에겐 꿈만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